카프카와의 대화. 구스타프 야누흐 지음, 편영수 옮김. 문학과 지성사. 인간 운명의 부조리와 존재의 불안을 난해하고도 독특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작품화하여 그의 사후 시공을 초월하는 카프카 열풍을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천재 작가 카프카.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사르트르와 까뮤가 추앙했던 그를 이제 작가 카프카가 아닌 인간 카프카로 마주한다. 카프카의 소설과 일기, 각종 문헌에서도 미처 알 수 없었던 그의 숨은 진실들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깨운다.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단정히 빗어넘긴 검은색 머리칼, 우뚝 솟은 코, 눈에 띄게 좁은 이마, 크고 풍부한 표현력을 품은 회청색 두 눈에 어둠과 광채, 온화한 양손에 세련된 움직임, 나직한 목소리, 잦은 기침 발작, 소멸의 그림자 속에서 달콤하지만 씁쓸하게 부서지는 미소, 그리고 변함없이 유일하기에 결코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개성. 이 모두는 20세기 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체코 프라하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작가 카프카에 대한 소묘이다. 실존 문학의 선구자로 20세기 위대한 천재 작가로 국내에서도 가장 폭넓은 독자층을 거느린 독일 문학사의 빛나는 별 카프카. 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번역서와 연구서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시를 쓰고 문학을 동경했던 저자 야누흐는 카프카와의 운명적 만남 이후 자신의 전생을 카프카에 의한, 카프카를 위한 시간으로 꾸렸다. 카프카에게 청춘의 영혼과 인생 전부를 사로잡혔던 한 청년의 회상과 기록. 카프카와의 대화는 저자 구스타프 야누흐가 1920년 자신의 나이 17살에 부친과 함께 당시 프라하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의 법률관으로 근무하던 37의 카프카를 만나 1924년 지병으로 카프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4년여 동안 그와 나눈 대화를 회상하고 또 기록한 책이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폭, 다양성으로 현대문학의 한 장을 새롭게 열어놓은 프란츠 카프카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프라하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야누흐는 열정적이면서도 성실한 목소리로 회상록을 채워놓고 있다. 야누흐는 카프카와 함께했던 4년의 매 순간을 각종 인용문, 시, 짧은 기사 스크랩, 문학적 구상과 착상, 일화, 콩트,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카프카의 진술로 기록한다. 자칫 카프카의 잠언을 묶은 평범한 격언집에 머물 수도 있었을 이 책에서 저자는 그의 일기와 그가 사상창고라 불렀던 카프카가 남긴 모든 기억을 유려한 수사나 그럴듯한 문학적 포즈를 접은 채 써내려가고 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유대인 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1년 프라하의 왕립 독일 카를 페르디난트 대학에서 동문학과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1906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08년 프라하의
보헤미아 왕국 노동자 재해 보험공사에 법률가로 입사하여 1922년 은퇴할 때까지 14년간 이곳에서 근무했다. 1904년 단편 어느 싸움의 기록을 시작으로 시골에서의 결혼 준비, 선고, 변신, 유형지에서 등의 단편 소설과 실종자, 심판, 성, 소송 등의 장편 소설, 그리고 산문집 관찰, 시골의사, 단식광대와 서간문과 일기에 이르는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지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1924년 6월 3일 오스트리아 빈 근교 키얼링의 한 요양원에서 사망하여 프라하 슈트라슈니츠 유대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카프카 작품의 대다수는 그의 막역한 버시자 편집자였던 막스 브로트에 의해 카프카 사후에 정리 출간되었다. 그럼 책의 몇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카프카의 사무실을 찾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한다. 즉, 내가 그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노동자 재해 보험공사의 3층 문을 열었을 때의 그의 자세이다. 그는 책상 안쪽에 앉아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리를 쭉 뻗은 채 두 손을 맥없이 책상 위에 두고 있었다. 필라의 그림 도스토예프스키의 독자가 그가 취하고 있던 자세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필라의 그림과 프란츠 카프카의 자세는 아주 비슷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외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형식적인 유사점의 배후에는 커다란 내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필라의 독자가 무엇인가에 압도되어 있는데 반하여 카프카의 자세는 의도적인, 따라서 자신감 넘치는 경건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의 엷은 입술은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이 미소는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불분명하고 낯선 기쁨을 감동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눈은 항상 사람을 약간 아래쪽에서부터 훑어갔다. 프란츠 카프카는 마치 자신의 호리호리한 큰 키를 변호하려는 듯이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의 전체 모습은 마치 저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를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약하고 분명치 않은 바리톤 음성으로 말했다. 그 음성은 성량과 음의 높이에서 중간 음역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선율적이었다. 음성과 몸짓, 그리고 눈초리, 이 모든 것은 침착한 이해와 친절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체코어와 독일어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독일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의 독일어 악센트는 딱딱했는데 체코인들 특유의 독일어 악센트를 닮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유사성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독일어의 체코어식 악센트는 날카로운 것이었다. 반복적으로 툭툭 끊어지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카프카의 언어는 전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다. 카프카의 언어는 내면적인 긴장 때문에 무뚝뚝한 느낌을 주었다. 즉, 단어 하나하나가 돌이었다. 그의 언어가 딱딱한 것은 정확과 정밀을 향한 동경 때문이었다. 즉, 그의 언어가 딱딱한 것은 능동적이며 개인적인 특성 때문이지 수동적인
집단적인 특질 때문은 아니다. 그의 언어는 그의 손을 닮았다. 그의 손은 크고 뭉툭하며 손바닥은 넓고 손가락은 가늘고 고운 데다 손톱은 산 모양이고 손가락 마디와 관절은 튀어나왔지만 동시에 아주 부드러웠다. 카프카의 목소리와 미소, 그리고 손을 회상할 때면 늘 아버지의 말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섬세함과 관계된 힘인데 모든 사소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단다. 프란츠 카프카가 근무하던 사무실은 중간 크기에 천장이 상당히 높은 방이었지만 동시에 비좁다는 느낌을 주는 방이었다. 이 방의 모습은 비교적 시설이 좋은 변호사 사무실 안에 대표 변호사 집무실 같은 품위와 격조를 연상케 했다. 다른 시설도 그런 품위 있는 방에 걸맞았다. 이곳에 두 개의 문도 검은색 윤기가 흘렀으며 마치 두 개의 날개가 달린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 한쪽 문을 통해서 키 큰 서류장들로 가득 찬 데다 항상 싸늘한 담배 연기와 먼지 냄새가 나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서 카프카의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오른쪽 측벽 가운데 입구에 설치된 두 번째 문은 노동자 재해 보험공사 정면에 2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로 이어졌다. 내 기억으로는 이 문은 거의 열린 적이 없었다. 방문객들이나 관리인들은 보통 복도와 연결된 문만을 이용했다. 방문객들이 문을 노크하면 프란츠 카프카는 짧게 그리고 크지 않게 네라고 대답했다. 반면 카프카의 사무실 동료는 보통 무뚝뚝하고 불쾌하게 들어오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카프카와 사무실에서 여러 해 동안 마주 앉아 있었던 그 남자의 말투는 문 앞에서부터 방문객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듯 보였다. 그의 이러한 말투는 항상 찌뿌린 노란 눈썹에 오줌색에 듬성듬성하게 난 머리를 아주 정확하게 목덜미까지 빗어넘긴 것은 물론 폭이 넓은 어두운 색의 넥타이에 높은 스탠드 칼라하며 단추를 높이 단 조끼, 그리고 약간 튀어나온 푸른 물색의 멍청한 눈과 잘 어울렸다. 사무실 동료가 무뚝뚝하게 들어오시오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프란츠 카프카가 가볍게 경련을 일으켰던 기억이 난다. 그는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어서 마치 다음 순간에 한 대 맞을 것을 각오한 양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사무실 동료를 노골적으로 불신하는 눈초리로 아래에서부터 훑어보았다. 그 사무실 동료가 자신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할 때에도 그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카프카가 트레물에 대해 불쾌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를 만나기 위해 노동자 재해 보험공사에 드나들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 앞에서 말을 해도 됩니까? 혹시 밀고잔 아닐까요? 카프카 박사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처럼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서는 야비한 짓도 서슴지 않는 법이죠. 당신도 그를 두려워하십니까? 카프카는 당황해서 미소만 지었다. 사형 집행인은 늘 평판이 나쁜 법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사형 집행인은 존경할 만하고 복무 규정에 따르면 보수가 많은 관직입니다. 왜 사형 집행인은 존경할 만한 관리가 되면 안 됩니까? 관리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꾸하면서 카프카는 양손으로 소리가 나게 책상을 쳤다. 그들은 활동적이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생기가 없고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상실한 기록부의 번호로 바꿔놓아요. 나는 단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는 카프카 박사가 이런 식의 일반적인 진술을 통해서 자기 사무실 동료의 독특한 성격을 묘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사무실 동료 사이에 수년 동안 쌓인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트레몰 박사는 카프카의 혐오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문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는 불손하게 약간 거만한 말투로 카프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그의 얇은 입술에는 항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빈정대는 미소가 감돌았다. 도대체 카프카 박사와 그의 아주 젊은 방문객들, 그 중에서도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트레몰의 표정은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의 법률 고문인 당신이 그런 보잘것없는 풋내기들과 마치 지위가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 심지어 가끔 그들의 충고까지 듣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카프카의 사무실 동료는 카프카와 카프카를 사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느끼는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레몰 박사는 방문객들이 있으면 극도로 자제해야만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사무실에 갔을 때 늘 사무실을 떠났다. 그 후에 카프카 박사는 보통 아주 분명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로 나를 속일 수는 없었다. 트레물은 카프카에게 골칫덩어리였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저런 사무실 동료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군요. 그러자 카프카 박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다른 관리들보다 더 못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는 아마 풍부한 지식을 뽐내려 하는지도 모르죠. 카프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지도 모르죠.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트레물 박사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숨을 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당신은 그를 칭찬하면서도 좋아하지는 않죠. 그를 칭찬함으로써 그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을 숨기려는 것이죠. 그러자 카프카는 눈을 껌뻑거리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보충해서 설명했다. 당신에게 그는 아주 낯선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를 우리 안에 낯선 동물 보듯 합니다. 그때 카프카 박사는 아주 화가 나서 내 눈을 뚫어져라 보더니 감정을 억제하면서 쉰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요. 트레물이 아니라 내가 우리 속에 갇혀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무실은 카프카 박사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는 주먹 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었다.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울타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쳐다봤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긴장은 사라졌다. 우리는 사소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울타리를 갖고 있어요 라는 카프카의 말이 주는 느낌이 내 마음을 계속 떨리게 했다. 그날뿐 아니라 몇 주일, 몇 달 동안이나 내 마음을 떨리게 했다. 그것은 사소한 사건들의 재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과 같았으며 이 불은 먼 훗날 내 기억으로는 1922년 봄이거나 여름 같은데 마치 큰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갑자기 타올랐다. 그 당시에 나는 바하라하라라는 대학생과 자주 만났다. 내가 알기로는 그 학생은 오직 세 가지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음악, 영어, 그리고 수학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젠가 그는 내게 이런 설명을 했다. 음악은 영혼의 울림으로 내면 세계의 직접적인 음성이야. 영어는 세계적인 규모의 돈의 제국에 알맞지. 물론 여기에서 수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수학은 어설픈 수의 메커니즘을 능가하거든. 수학은 형이상학적인 것에 도달하는 모든 합리적 질서의 뿌리야. 감탄한 나머지 나는 말없이 그의 자세한 설명을 계속 들었다. 그것이 그를 기쁘게 했다. 보답으로 그는 내게 종종 잡지며 책, 극장표 등을 가져왔다. 그런 이유로 그가 내게 신간 한 권을 주었을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늘은 너한테 아주 특별한 것을 줄게. 그것은 영어로 된 데이비드 가네트의 여우로 변한 여인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을 어떻게 읽으란 말이야. 내가 영어를 모른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물론 알지. 너더러 이 책을 읽으라고 가져온 건 아니야. 이 책은 지금 너한테 말하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아. 네가 존경하는 카프카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될 뿐이야. 그분의 작품이 벌써 모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지. 가네트의 이 책은 변신의 모조품이야. 그럼 표절이란 말이야? 나는 쏘아붙이듯 물었다. 바하라하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면서 두 팔을 쳐들었다. 아니, 그렇다는 말은 아니야. 단지 가네트의 작품의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거야. 부인이 여우로 변신한다는 내용이야. 인간이 동물로 변신하지. 그 책을 나한테 빌려줄래? 물론이지. 그렇게 하려고 이 책을 가져온 거야. 이 책을 카프카에게 보여주렴. 다음 날 카프카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갔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번이 프란츠 카프카의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것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수척해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었다. 회청색의 빛나는 두 눈, 입의 모양과 울퉁불퉁한 코 등으로 미루어 그녀가 카프카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카프카 박사와 같은 사무실에 다니는 동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만날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잠자리에 있는데 물어보마. 그녀는 내게 계단참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계단참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계단참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몇 분 후에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기쁨으로 빛났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늘 좋아하지. 먹을 걸 준비해달라고 할 정도라니까. 하지만 제발 오래 머물지는 말아다오. 피곤해하는 데다가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 나는 곧 돌아가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관 모양의 작은 방과 짙은 갈색의 가구들이 딸린 큰 방을 지나서 좁은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 방의 수수한 침대에서 흰색 시트에 얇은 노비 이불을 덮고 프란츠 카프카가 누워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더니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침대 발치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요. 아마 거의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용서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이렇게 갑자기 방문해서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께 꼭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우옷 호주머니에서 영어로 된 책을 꺼내 카프카의 이불 위에 놓고 바하라하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 말해주었다. 가네트의 책이 변신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자 카프카는 피로한 기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부인하듯 짧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대 탓이죠. 우리 둘은 시대를 모사했어요. 우리에게는 동물이 인간보다 더 가깝죠. 그것이 울타리예요. 동물과 친해지는 것이 인간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때 카프카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무엇을 대접할까?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카프카의 어머니는 아들을 주시했다. 카프카는 턱을 치켜들더니 눈을 감았다. 나는 말했다. 그저 이 책을 가져다 드리려고 온 것뿐입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눈을 뜨더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번 읽어보죠. 어쩌면 다음 주에 다시 사무실에 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책을 갖고 가죠. 그는 나와 악수를 하고 나서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그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열흘인가 2주일 후에야 그를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었다. 그는 그 책을 내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울타리 뒤에서 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요즘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그것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을 향한 동경의 표시예요. 하지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삶은 인간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인간의 삶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적어도 환상으로나마 벗어 던지려고 하죠. 나는 그의 생각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프랑스 혁명 직전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쳤습니다. 카프카는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인간은 동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단순하죠. 곤충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도시의 거리를 지나서 일을 향해, 여물통을 향해, 만족을 향해 행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실에서와 아주 흡사한 딱딱한 삶이죠. 기적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용 설명서, 서식, 그리고 규정만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자유와 책임을 두려워해요.
때문에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만든 울타리 뒤에서 질식하기를 원하죠. 네, 오늘은 카프카와의 대화를 읽어봤습니다.